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남은 1년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4년간 가장 아쉽다라고 수례했고 이번 보선 결과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백신 논란 아쉬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접종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과 백신 접종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현 대변인 오늘 네. 마침 나오셨는데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나갔네요. 오늘 저 특별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의 마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앞에서 이제 짚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앵커께서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젠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회가 우수리 시간 축을 받는다. 또 대통령도 오늘 말씀을 하셨죠.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이 지난 4년의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야 한다. 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기서 읽은 것이 이제 야당에서는 뭐 지나친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셨던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제 거시경제가 여러 가지 괜찮다. 나라는 굉장히 부자다라는 어떤 뭐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통계와 외국의 평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남은 1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또 청년 여기는 왜 아직 부자가 안 되나? 왜 그 뜨거움이 내려오지 못하는가? 이것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해야 할 나의 임무다라고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일자리, 고용 이런 잘 안 되는 부분들에게 이 뜨거운 어떤 나라의 어떤 경제 거시 지표가 어떤 정말 국민들의 실생활까지 미치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남은 1년 동안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한 회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 출범할 때 국민들 상당히 기대가 많았고 처음 출범했을 때 지지율이 아마 역대 최고였죠. 그렇습니다. 84%인가 됐는데 그 전에 83%가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81%인가요? 아주
높은 지지율인데 지금도 이렇게 뭐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그나마 나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일까요? 그래서 제가 첫 대변인을 할 때 저희들이 참모들끼리 모이면 뭐 농담 반 진담 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높다. 예. 그래서 저희가 41% 정도의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연착륙을 해서 진짜 한 50%대를 유지하면서 퇴임하는 대통령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기억도 나는데 뭐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혁을 요구받은 정부 아닙니까? 개혁 정부는 사실은 필요하게 되어 있고 개혁의 저항과 싸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그래서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방향성은 잡았는데 아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정말 사회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국민의 협조와 연대와 희생으로 방역에 성공하고 또 백신도 계획대로 하고 있으면서 경제의 거시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다만 이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층까지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40% 이상 회복하는 아마 거기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임기 말까지 아주 높은 지지율 유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 갖고 있는 국민들 많았을 거예요. 하여튼지 뭐 이것저것 한번 다 짚어보고 끝날 때쯤 아쉬운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 신성범 의원은 오늘 대통령 특별연설 기자회견 전체적으로 보신 총평이 어떻습니까? 우선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 4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오셨고 1년 남았는데 지금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아쉬운 거는 뭔지를 사실은 대통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기억 남는 구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용어로 설명을 대통령의 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묻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서수석들의 보고를 종합한 듯한 신문에 나오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용어로 좀 많이 포장된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솔직한 말이 좀 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의 속마음이 저런 거구나. 국민들이 그나마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앞부분 30분 연설도 사실은 제가 4년 해보니까 이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뭐 제가 안 하고 싶어 안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개인적인 뭐랄까 좌절감 그리고 그 기대 왜 안 됐는지 아쉬움 이런 걸 좀 설명하시고 남은 1년 동안 제가 요거는 꼭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었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들고 형식도 이게 좀 정식 명식이 뭐예요? 취임 4주년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취임 4주년 특별 연설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도 아니고 특별 연설하기에는 그것만 하기에는 뭐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질의응답을 반드시 했으니까 기자회견이나 말도 못 쓰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연해진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죽비를 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민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썼겠다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는 조금은 이전과 달리 유연해졌다는 느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슴에 확 와닿지 않았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박수현 대변인, 예.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바뀌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나요? 그 뭐 정확한 시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바뀌었나요? 예, 그 전에 대통령 연설과 예. 상당히 좀 표현 스타일이 많이 좀 달라졌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느꼈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임기 5년 차를 맞으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죠. 방금 신성범 의원이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 전에 연설을 할 때는 약간 그런 소회도 좀 감성적으로 많이 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드라이했다 그럴까 뭐. 그래요.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사면과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약간 좀 변화의 어떤 기미가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요. 예, 그런 점도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이제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그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그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김두수 총장 듣기에 좀 변화가 좀 읽혀집니까? 기존의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보다는 예. 더 진전된 것 같고요. 이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맞추어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 심사숙고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여론인데, 저 정도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만 더 쌓인다면 충분히 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삼성이 한국에서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시기가 8월 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치일인 8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드디어 일본을 넘었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번 뭐 8.15쯤은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실까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좀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예의도 갖추어야 되고요.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그 문자가 예의 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그 문자가 거칠고 그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른바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도 그전에 양념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예.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같고, 그다음 더 과격해진 거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문자라고 하는 것이 말로 이렇게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거나 아니면 차라리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틀리거든요. 문자는 그야말로 비대면이고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더 과격하고 거칠은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당 상황 자체가 사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자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 무슨 분란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더 심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걱정하실 만하다 그 생각입니다. 김두수 총장, 특히 이제 문자 폭탄 이번에 민주당 대표 경선 때 좀 논란이 됐는데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좀 당원들이 자제해야 된다는 일종의 분위기도 좀 형성된 것 같고요. 이게 문자 폭탄이란 용어가 들어서서 그렇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전화를 건다든가 예. 옛날에는 뭐 편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입법 활동도 하고 어떤 촉구 같은 것 이런 걸 항의도 하고 뭐 이런 형태를 띄었는데, 현대 SNS는 오니까 이게 뭔가를 집단적으로 뭔가 의사를 표현하는 한 수단을 쓰기 시작하면서 예. 또 모범 답안도 만들고 흔히들 말하듯이 예. 좌표를 찍어서 예.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예를 들어 몇천 통이 한 전화기에 들어오면 전화기를 거의 쓸 수 없는 예. 정도까지 되는 이런 문제까지 가져왔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소통이 아니라 특정인을 욕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것에 어쨌든 공격적 요소로 등장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다만 그것을
좀 더 소통의 도구로 또 주고받는 대화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이냐 세력화된 거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혹시 검찰 중립성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죠. 한번 들어볼까요? 답변을.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누가 가장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아까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신성범 의원. 검찰이 청와대 이제 겁 안 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저 질문이 뭐냐 하면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오수 총장 후보자한테도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라는 예.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 사실은 뭐 검찰이 지금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 근데 저거는 윤석열 검찰이었고 원전 수사 문제는 이렇게 김오수 검찰은 되면은 대검 총장 검찰총장이 되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일이죠. 다만 이제 대통령의 인식은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눈치 안 보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그 정도 큰 것 국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라고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김오수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박수현 대변인 사실 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딱 1년 6개월 전이죠. 그때 대통령이 아마 국민과의 뭐 대화인가 거기에서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도 이제 청와대의 권력을 겁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는 검찰 개혁을 매듭을 확실히 지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아직은 미완이다 이런 게 느껴지긴 해요. 저 신성범 의원님 말씀대로요. 대통령님의 그 말씀은 말씀하시면서도 얼굴에 살짝 미소가 그랬어요.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는 반어법으로 예. 저희가 그렇게 검찰을 통제하거나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권력에 마음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애둘러서 설명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 또 말씀하셨죠. 우리 사법형사 체계가 생긴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싶었던 일들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상당 부분 중대한 일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완결은 아니지만 방향이 잡혔으니 그 방향으로 이제 안정을 시켜가면서 개혁을 예. 완수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취지의 답변을 이제 하셨고 예. 그것이 소위 지난번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속도 조절 문제와 관련해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것을 완벽하게 이 정부에서 다 끝낸다라는 생각보다 역사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을 놓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또 다음 이어가서 완결 가는 것이죠. 예. 지금 뉴스 속보가 나가는데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니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 네. 수사심의위원회 이성윤 지검장이 신청했던 거죠. 네네, 열어달라고. 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저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거의 뭐 99% 기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소를 하겠다라는 의사는 충분히 표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일선 그 담당 수사진에서뿐만 아니고 그 위에서 조남관 그 총장 대행도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총장 관련해 가지고 좀 시간을 벌어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예. 원래 생각보다는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결정되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결론이 좀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그 결론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수사팀에서는 큰 부담 없이 기소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이성윤 검사장이 또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게 저도 예. 유심히 봤는데 13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수사심의위원들을 저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한 걸 텐데 저 정도 나왔다면 굉장히 이성윤 검사한테는 불리하고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예. 아시는 대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지난번에 아예 그 총장 선출 앞두고 아예 공개적으로 기소하겠다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밝혔고 저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2019년도에 이성윤 검사장이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니까 그걸 말렸거든. 수사 무마 의혹이에요. 예, 저게. 예. 그러니까 아마 직권 남용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내 바로 수원지검에서는 어떤 부담감 없이 이성윤 지검장을 바로 기소할 것 같고 기소하게 되면 중앙지검장 자리도 굉장히 위태로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검찰총장 후보자 가운데 탈락된 게 그렇죠. 더 안정을 위해서는 나았을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말이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관심을 모았던 내용 하나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까 하는 점이었지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발탁하고 싶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청문회에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주목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인사청문회고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좀 당정청 간의 조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일요일 날 당정청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세 사람 다 물러나게 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리고 뭐 한 사람도 물러나지 않을 것 같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온 거지요. 일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한번 또 들어보시죠. 아마도 이 자리에서 그 장관 후보자들 처리 문제가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결정할 일인 걸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의 문제니까요. 국민 여론도 잘 면밀히 살피고 예. 또 의원님들 의견 잘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한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각 위원회에서 야당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의 방침도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뭐 당정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고 그런 얘기 안 하려면 당정청 회의 뭐 하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그 우선 첫 번째로 오해가 이제 야당에서 하실 수 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력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붙여서 한 거고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예. 그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대통령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제가 대변인 할 때도 검증은 청와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자료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면 이제 언론이 검증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또 야당이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왜 청와대가 검증을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틀린 얘기다. 우리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장 저는 뭐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러는데 대통령의 말씀 중에 가장 진실하게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는 예,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본인은 좋은 장관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왜 이분을 추천했는가의 취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추천한 왜 이분을 추천했는가도 함께 좀 다뤄지는 예. 그래서 그 추천한 후보자한테 대통령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각각 후보가 왜 추천이 됐는가를 케이스별로 정말 그들의 능력, 경력 뭐 이런 기여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아마 여당에게 한 명도 뭐 얘를 낙마시키라는 건의하지 마라 이런 사인이 아니라 예. 혹시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한 명 정도라도 낙마를 시킬 수밖에 없다면 예. 대통령으로서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그분의 어떤 체면을 세워드리고 그분의 어떤 장점을 말씀드려주는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그런 포석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하. 아니, 이야, 상당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우리 대통령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발탁 취지와 능력, 그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뭐 어떤 B급, C급을 뭐 쓰고 싶겠습니까? 최고의 인재를 쓰고 싶고 그 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박 전 대변인께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석해 주는 건 다 좋은데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첫째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언론 그러면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그랬다면 이전에는 또 언론 검증하고 청문회 검증 절차를 밟았다면 29명을 그렇게 그 검증을 그렇게 잘 못 통과한 사람들은 29명이나 지명했겠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 검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능력이 사람 숫자가 모자랍니다. 하지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럴밖에 없냐. 예를 들어서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몇 면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많을 텐데 전문가들 전국에 많은데 사람은 너무 자기 주변이나 뭐 면이 닿는 사람들 내지는 캠퍼스 출신들 이렇게 사람이 이런 사람밖에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답은 명확하지 안 하신 거죠. 의도는 알겠는데 선한 의도는 또 하나는 청문회 절차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아니 절대 다수인 민주당을 통해서 청문회를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그런 노력을 더 했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궁금해하는 점은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근데 김두수 총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금 청문회 제도 좀 나 때는 이제 뭐 어렵더라도 다음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예, 저게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전에도 나왔는데요. 저 청문회 제도의 청문이 그야말로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 후보자가 적격인지 아닌지 이 후보자의 말을 통해서 듣겠다. 청문회도 영어가 히어링이죠. 그렇습니다. 예. 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의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이 그냥 90%고 예. 능력 검증은 10%도 안 되는 이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서 1차로 하고 국민들이 다 보는 능력 검증을 또 2차로 하자. 이게 좀 국민들의 이제 공감대도 얻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작은 지자체지만 그 수원에서 그런 수원의회에서 만약 사람을 쓸 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분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좋다는 평가도 받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도덕성 검증을 넘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충문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바꾸면 다음 정부부터는 적용되는 그래서 한국 청문회 제도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를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또 한 번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런데 박수현 예. 대변인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네. 아쉬운 점이 참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뭘 퇴임 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뭐가 제일 어떤 순간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뭐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매일 그걸 챙기겠다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영향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 성과를 잘 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저는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백신, 코로나, 뭐 방역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지금 마스크들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 낮고 소외된 곳에 있는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기회를 마련해주고 건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것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진보 진영을 이끌어온 어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철학일 텐데 근데 그런 부분의 성과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 저는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특별하고 각별한 입장이라서 제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력을 조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이 오늘 광주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를 했는데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내려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지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만 뭔가 국민의힘에서 초선 의원들이 나름대로 모색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장면 먼저 보시죠. 광주 정신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모든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의 맥락에서 모두의 것이 돼야 하고 또 모두가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은 광주 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인가요? 그때 광주 5.18 묘역 찾아가서 참배했던 장면 생각나시죠? 한번 볼까요?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만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은 더욱 엄중한 해초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만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역사 우리가 괴물입니까? 미래통합당 망원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말씀 들으러 오셨으면 미래통합당 망원 의원부터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 미래통합당. 예, 자 신성범 의원, 네. 혹시 지금 일부 초선 의원들이 광주 5.18 묘역 찾아간 것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갔던 것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김종인 의원이 가서 저도 같이 갔던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으셔갖고 자기들도 뒤따라갔던 사람도 놀라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찌됐건 저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는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사는 호남 출신들 겨냥한 거 이거 다 좋은데 어찌됐건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 지점,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강 작업을 꾸준히 해오 있는 거고, 그걸 호남 동행이란 말로 포장을 했었는데 초선들이 저렇게 이걸 숫자가 좀 적습니다만 내려가서 꾸준히 하겠다 그러고 조수진 의원이 말한 거 보면은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저 계속 저는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꾸준히 하는 게 어쨌든 전국 정당을 노리고 정권 교체를 노리는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정혁진 변호사, 이제 초선 의원들이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초선 의원들은 이제 정치 시작한 지 홍준표 의원 말대로 하면 갓 1년밖에 안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에 들어와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국민의힘이 더 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절절하게 느낀 것이 아닌가.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예. 두 번째 생각은 지금 국민의힘에는 중진이 없는 것 같아요. 다선 의원들은 있지만 중진이 없는 것 같아요. 중진이라고 하면 리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뭐 3선, 4선, 5선 이런 그 선배 그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리드를 해줄 수 있어야지 그 초선 의원들이 거기 따라갈 텐데 그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지금 5월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5.18인데 그러니까 아마 타이밍 시간 딱 그 조정해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그것이 작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셨던 것과 그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은 다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은 다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선은 있는데 중진은 없는 것 같다. 참 울림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올드보이들과 한판 붙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1년 2개월 만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당으로 돌아갈 때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표 출마하려고 하죠. 초선 의원 김웅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고 홍준표 전 대표 여기에 대해서 또 공격을 했죠. 일찍 핀 꽃이 일찍 시든다. 좀 더 내공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웅 의원 쉽게 지지 않죠. 책도 펴내고 그랬죠. 홍준표 의원님께 의원님은 시들지 않은 조화로 사세요. 뭐 이렇게 꽃으로 비교했더니 바로 또 꽃으로 받아쳤습니다. 저는 매화처럼 살겠다.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세요. 지난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는데 세게 붙으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세게 붙는 걸까요?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한 말 오늘 한 얘기인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자로 국민의힘의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기 당대표로서 위장평화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당대표 자리를 물러났지만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해하거나 당의 명예를 더럽히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의 불가피한 탈당도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음으로써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의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홍준표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아. 그게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홍준표 의원을 국민의힘 당 바깥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복당 신청을 지가 안 했어요. 안 했군요. 그 지가 이제 다 말만 오간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한다 아니다 하는 게 저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게 대구시당에서 막 점검할 때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최고위원회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비대위원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당대회 이후에나 6월달 전당대회 이후에나 아마 복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제가 한 가지 깝깝한 것은 제가 느낌이 홍준표 의원이나 김웅 의원의 저 대응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저건 좀 잘못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게 이런 대목이에요. 홍준표 대표가 잘못한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차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의 나이는 많이 따집니다만. 홍준표 대표하고 김웅 의원하고 16살 사이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홍준표 의원이 첫 빠지 단계 제 기억이 맞다면 1996년 15대 총선 때 42살 때 단 거예요. 근데 김웅 의원이 70년생인데 51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말하는 두갈 은사가 어린애 뭐 이런 식의 그 어른이 꾸짖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홍준표 의원한테 오히려 손해다. 철부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히 김웅 의원만 더 키워준 꼴이 됐고 정치적으로 봐도 홍준표 의원이 제가 볼 때 큰 손해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김웅 의원과 부딪힌 건 한번 또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신성범 의원 보시기에 복당 될 것 같습니까? 아, 이게 이제 다만 저는 복당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명분이 적어도 뭐라 그럴까 바깥에 다시 말하면 명분도 그렇고 실리적으로도 홍준표 의원을 당 바깥에 놔두는 것보다 안으로 모셔오는 게 안으로 데려오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복당은 될 거라고 보는데 당 내에서는 당장 복당을 할 경우에 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강한 성격, 개성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또한 지금까지 쌓은 이미지가 당에 별로 도움 안 된다고 판단하는 초재선들이 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뭐 복당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또 사소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홍준표 의원 항상 빨간 넥타이 찼어요. 넥타이 안 찰 때는 카디건도 빨간색 입었어요. 근데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복당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저것도 어느 정도 계산에 넣은 처음 거죠. 봤어요.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나는 영원히 지금까지 그래왔고 짧게 나가 있던 사람이지 한 달 반 정도. 사실은 우리 사람 같은 팀이다를 강조하는 거죠. 김두수 총장 해석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파란색 찼을까요? 그동안 뭐 저분은 진짜 그 빨간색을 쭉 강조해왔고 해왔는데 지금 입당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 김웅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면 윤석열 총장이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4년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당 밖의 영향력도 크고 이제 그런 데서 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입당을 거부할 이유는 거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들어오면 자기들이 구상하는 거고 많이 빗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더라도 저는 김웅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내부에서 경선하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마치 이제 특정한 누구가 들어오면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의원이 조금 톤다운하기 위해서 넥타이 색깔은 좀 바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웅 의원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맞받아친 내용 한번 그 부분 들어보죠. 네, 더 이상 상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쓴 게 마지막입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도 두 분 하면서 좋은 이야기 서로 많이 했어요. 내가 요청한 적도 있고 지가 요청한 적도 있고.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하니까 내가 좀 어리둥절하죠. 의도가 혹시 뭐라고? 아니, 나는 그건 모르지.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간단히 쓴 게 그게 전부입니다. 아마 논쟁하면 할수록 김웅 의원 표가 없어질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정혁진 변호사, 논쟁하면 할수록 홍준표 의원이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김웅 의원이 저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한 편이니까 그 베스트셀러 책도 냈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검찰 내에서 글 잘 쓴다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이 상대가
좀 안 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두 분이 올린 글을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예.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찍 핀 꽃이 일찍 시든다.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냐면 꽃은 시들어야 열매를 맺는다. 조화는 그 시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화는 열매도 못 맺고 먼지만 쌓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예컨대 이제 신구 미월령 이렇게 그 한자를 갖다가 예. 홍준표 의원이 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끼 비둘기는 그 죄를 넘지 못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신구 미월령이니까 나는 어린 비둘기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선배님이 좀 도와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이 그 의도는 안 하셨겠지만은 김웅 의원을 굉장히 무게감을 좀 많이 그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운이 좋은 것 같다 김웅 의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 사실 예. 둘 다 검사 출신이지만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야말로 검사로 정치 이제 턴했고 김웅 의원은 작가로 사실 들어온 발탁된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글로 싸우면은 홍 의원이 손해 볼 걸요. 아, 이건 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순발력이 김웅 의원이 대단합니다. 예. 홍준표 의원께서 6개월 동안 참고 참다가 간략하게 한마디 했다. 근데 간략하게 한마디도 하지 말으셨어야죠. 그리고 누구 보고 배웠겠냐. 홍준표 의원이 처음에 당에 그 정치 시작할 때 뭐 했겠습니까? 정말 큰 높은 분들에게 다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 김웅 의원도 그런 어떤 프레임을 딱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1차로 홍준표 의원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낚시에 딱 걸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홍준표 의원 기자회견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도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 텐데요. 황교안 대표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이렇게 미국에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말 그대로 쌓여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6.25 한국 전쟁 때 미군 따라다니면서 기브미 초콜릿 뭐 초콜릿 주세요. 그게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데 왜 그게 생각이 났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홍준표 의원이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듣고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공천의 책임자고 가해자지. 나는 아무런 사유 없이 공천 배제된 피해자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반열에 놓고 쓰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정치 재개하는 건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 판단 사항이고 당원들 판단 사항입니다. 신성범 의원, 예. 지금 이제 일단 황교안 전 대표가 했던 말부터 짚어보고 싶은데 기브미 초콜릿이 왜 떠올랐는가?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사진을 보니까 미국 교회를 간 게 아니고 한국 아마 교포들이 다니는 한국인 교회를 간 것 예. 같아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죠? 저기 가니까 이제 백신을 놓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는 뭐 했느냐, 이 정부는 뭐 하고 있냐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던 눈치인데 저게 사실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목이 저게. 그렇죠. 기미 초콜릿 물론 뭐 이 정부가 잘못한 거 뭐 저도 백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미 초콜릿이 참 21세기 파라고 말하는 순간 말씀하시는 분의 위치나 지점 그다음에 어떤 분이 말하다 다른 건데 저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뭐 첫째 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이 정부의 잘못을 다르게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고 미국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뭐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좀 저명하는 학자들하고 만나 이야기를 해본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교민들이 다니는 교회 가서 하고 그 가서도 기분이 쪼그레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정치인들이 특히 외국 갈 때 미국 가서 저러는 게 교포사회에 가면 일정한 지지자층들이 와서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상당히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저러다 보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뭐랄까 업되면서 저 객관성이 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갈 때 특히 교민이 많은 곳에 갈 때는 정치인이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정혁진 변호사, 황교안 전 대표가 왜 미국에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백신이 많은 것을 보고 기부미 초콜릿을 떠올렸다고 하는 그 어떤 상상의 고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여당에서 기부미 초콜릿이라는 것을 이제 네이버 같은데 그 포털에 그 제목으로 뜨지 않습니까? 저는 저 이야기를 황 전 대표가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히려 여당이나 이제 황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서 아니 저렇게 간 것이 구걸하러 간 거 아니냐, 그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려고 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자세히 봤더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심지어 제가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에도 들어가 봤더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부미 초콜릿 했던 때가 있었죠.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에. 정말 우리나라 굉장히 비참한 때였을 텐데 지금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아마 젊은이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말씀하시려면은 굳이 왜 미국까지 갔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 차라리 말이죠. 예. 지금 내 심정은 그때 당시 기부미 초콜릿도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라도 백신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얻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말로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 금방 전에도 나왔지만 본인이 대표 시절에 강주 막말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분들을 단 한 분도 그 징계를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쌓였고 그렇게 해서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총선에서 실패하고 정치에서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고 정계를 떠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복귀 시동을 거는데 이 복귀 시동을 거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마땅치 않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넉넉히 앉아 있는 것이. 예.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미국 가서 저렇게 좀 메시지도 좀 잘 정리해서 본인이 좀 반성도 하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너무나 좀 오래된 옛날 사람들 생각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장 어쩌면 보수 우파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는 방식이라서 진짜 마땅치 않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황교안 전 대표 저 발언 또 미국 간 것 최근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황교안 전 대표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도 정치를 하고 있고 감히 비교 대상은 제가 안 됩니다만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저에게는 없니 돌아보게 되는 교훈인데요.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에 복귀해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좀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빨리 진입을 하고 싶은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실정을 공격해야 되겠는데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국민이 아파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방역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정부를 공격하면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무조건 백신 선진국 어쩌고 하지만 미국은 방역 후진국 아닙니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은 10만 명입니다. 프랑스가 9만 명이고 영국이 7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2,447명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방역 훨씬 훌륭한 선진국인데 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백신에 관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자존심도 없고 상황도 틀리고 내용도 틀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절대 드러날 수 없고 죄송하지만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 공동체에도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까? 좀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라고 하는? 물론 극소수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다시 말하면은 이른바 대권 행보로 이어질 만큼의 세력 기반이 이것은 많이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 때 거의 많이 우세했던 지역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당시에 총지휘했던 분으로서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게 당원들 사이에도 퍼져 있고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워하겠지만 저는 뭐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앞으로 이어갈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예. 뭐 정치하고 안 하고 뭐 또 재개하고 안 하고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지만 국민 감정을 생각해서 발언하고 속 꺾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다. 여전히 1위로 조사된 곳도 있지만 2위로 밀린 결과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한테 뒤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20대 반응인데요. 꽤 싸늘합니다. 20대에서 지지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까지 밀리는 걸로 조사가 됐으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 1위를 달리면서도 왜 젊은 층에 지지받지 못하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낙연 전 대표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가 이제 굳어지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예, 한번 보지요, 뭐. 네. 예. 변화의 여지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아무 말씀도 않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말에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놔두질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이미 바람은 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언젠가는 그분이 밖에 나오셔야 될 거고 그때부터 국민들께서 제대로 보시는 기간이 오겠지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받았지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만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김두수 총장 먼저 궁금한 게 윤석열 전 총장 20대층의 지지가 좀 전체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뭘까요? 20대가 질풍노도의 시대인데 거기에 따르는 맞춤형 공약이라든지 특별히 그쪽에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를 하면서 청년 수당 뭐 그 전에 성남시장을 할 때도 이렇게 청년 배당 같은 걸 실시했는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좀 이제 20대는 그런 것도 좀 알려졌는데 20대 전반이 지지 후보가 없다는 게 월등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총장은 상대적으로 좀 이 검찰 개혁을 통한 그러니까 특히 추미애 장관과의 이제 대립 구도 이런 거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20대의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분석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책을 보니까 예. 뭐 구수한 윤석열 예.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수한이 뭔가 곰곰이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 느낌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구리다. 왜냐하면 젊은 느낌 안 들고요. 신선하고 현대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IT 기계 같은 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뭐 전 대표가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은 윤석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랑 틀려요. 이렇게 뭐 재구 그런 거 없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이 20대, 30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구리다 하고 꼰대하고 어떤 게 더 심한 말이에요? 둘 다 안 좋은 말 같습니다. 아, 그렇긴 한데 박수현 대변인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우리 다 구리네. 아마 가장 나쁜 거는 구린 꼰대 이게 나쁘지 않을까. 근데 저는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이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20대의 가치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20대는 검찰 출신, 검찰 제도 전체가 과연 그동안 공정했고 정의로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과연 언제쯤 정치하겠다고 선언할까? 어떻게 등장할까 궁금한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 말리는 듯한 그런 표현 많이 했죠.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도 국민의힘 아닐 거야.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받고 있는 평가 가지고는 거기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해보게 생겼잖아요. 예. 그나마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도 안 하던 분이니까 참신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쨌거나. 그런데 거길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훼손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같으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건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서건 당의 과거하고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뭐 그때는 그 부담이 덜하겠죠. 신성보 의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저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그들 말씀에 제3지대는 정말 평론하시는 분들 이야기고 윤석열 총장 마음속에는 국민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들어가면 이미지만 깎인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번 6월 달에 적어도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호를 분명할 것 같고. 근데 홍준표 의원의 입당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바로 말씀하시던 대로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대표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갈 거라는 안 들어올 거라는 초재선들의 공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그게 좀 변수가 되겠군요. 예,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경선 연기를 놓고 일촉즉발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먼저 들어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헌 당규가 9월에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당헌 당규라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내의 경선 룰로 서로가 싸우고 이견을 표출하고 얼굴을 붉힌다 그런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지난주 전재수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불거진 이 대선 경선 연기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를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늦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총장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여전히 이제 신중한 자세로 답변을 하는데 원론적으로만 지금 경선 연기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의힘이 11월에 뽑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9월에 뽑아놓으면 일찍 뽑아놓으면 너무 일찍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예.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 선거 전략상 먼저 뽑고 2달 뒤에 국민의힘이 뽑히면 혹시라도 맞춤형 후보가 또 탄생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걱정도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제 대통령 경선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봤지만 그냥 뭐 10명 이하로 모이고 또 많이 모여도 100명 이하에 하고 뭐 이런 식 조건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의 경선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축제 분위기에서 예. 충분히 이제 그런 붕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다시피 11월이면 충분히 집단 면역도 형성이 면역이 되고. 생기면 그때면 좀 축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하.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아까 9월, 11월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야권은 밖에 안철수도 있고요. 윤석열도 있고 물론 홍준표 전 대표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 안 들어가고 11월까지 안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12월, 1월까지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정치 이벤트가 계속 예상되어 있는 예. 형태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뭐 갈등은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생각하시기에 연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그 국민의힘 야권 단일화의 어떤 그 공학적인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미리 선출된 민주당 후보는 어떤 정책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거기에 계속 묻혀버리고 예.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 서로 주자 간, 계파 간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최종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보궐선거에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패배적 요소 이런 예. 것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모두 다 승리를 위한 그런 제안들입니다. 예. 그런데 정진 변호사 문제는 당헌을 또 바꿔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궐선거도 이제 당헌을 바꿨기 때문에 또 말을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지금 뒤늦게 생각해 보면 그때 무소속으로 후보를 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겠는가.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아주 중대한 변수가 될 거거든요. 코로나 백신은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하는 것과 차이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